네, 안녕하세요. 5천만 국민이 기다리던 송기영 교수와 사람 ING가 함께하는 주말 명작 영화 리뷰 사송영 시작하겠습니다. 전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송기영입니다. 네, 이대롱입니다. 오늘은 어국장님이 세미나 네. 출장 관계로 남자들끼리 모여서 정말 진정한 남성들의 영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젤리나 졸리 감독의 감독이네요. 감독의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캄보디아 딸이 기억한다. 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킬리핑들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네. 우선 어우장에 빠졌기 때문에 네. 바로 송기영 교수님은 왜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 이 학살을 주제로 한 정말 힘듭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 뵙자마자 교수님 이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영화를 봐야겠습니까? 라고 제가 하소연을 했는데 왜 교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무거운 영화를 권하셨을까요?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뭄바이 호텔은 현재 이제 우리 진행 중이죠. 그 이슬람 세력의 과격 테러. 물론 이슬람 세력의 과격 테러의 배경에는 그 미국을 포함한 그 소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그 강대국들의 그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그 지배 야욕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양비론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슬람의 과격한 테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영화를 보자고 한 것이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역사, 우리 한반도에나 한반도 인근에서 벌어진 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은 저런 그 참상을 보고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고 야,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안심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경각심을 갖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뭄바이 호텔을 보고 오늘 이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 영화를 제가 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위 시사.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나라 주변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영화랑 우리나라 영화에만 관심이 있는 경향이 너무 강한데 좀 시야를 넓히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식견을 많이 갖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뭄바이 호텔이나 오늘 이 보신 넷플릭스 통해서 두 영화가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사실 이 상업 영화로 돈을 번 그 여배우거든요. 그건 뭐로 유명해졌죠? 안젤리나 졸리가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로 두 편에 크게 성공하면서 돈을 버는데 툼레이더 같은 영화죠. 네. 톱레이더. 그겁니다. 그거 1편하고 2편으로 정말 엄청나게 성공해서 한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개런티가 많은 여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뜻밖의 이런 영화를 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배우들이 유명해서 영화를 만들면 그걸 꼭 비난만 할 수 없지만 정말 야,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배우들은 왜 이런 영화를 못 만드나? 우리나라에도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못지않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그 상업 영화로 돈을 번 여배우 가장 섹시한 여배우 이런 평가를 받는 여배우가 정말 놀랍게 역사적 현실에 그 자기가 사는 환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캄보디아의 그 비참한 역사적 현실에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영화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그 우리나라 영화 안중근이나 이순신 관련 영화 만들면 국뽕, 네? 소위 국뽕이라고 지나치게 민족주의나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 또 신파, 눈물을 짜게 하는 영화. 근데 이런 걸 피하고
정말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아주 문제작을 찍었단 말이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영화를 저 별로 본 게 없어요. 왜냐면 저 여자 뭐 괜히 섹시스트하고 무슨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잘난 체 하고 다니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 인식을 지평을 넓혀주는 영화인 동시에 이 영화를 잘 만들었단 말이죠. 영화는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redit이었고요. 영화 어떻게 봤는지 좀 소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도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 이런 정도의 학살 영화잖아요. 참혹한 영화인데 심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 정말 냉정하게 특히 아이의 시선으로 사실은 아이의 시선으로 쿠메르루즈 그 정권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도시민들이 어떻게 시골로 쫓겨나가지고 온 가족이 처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갖고 사실은 더 잔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심파가 완전 빠져가지고 느끼는 저는 더 참혹하고 잔혹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와 대단한 연출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도 지난번에 문바이 호텔처럼 중간중간에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 베트남이 여기에 갑자기 개입을 하고 있는지 미군과 무슨 상관인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왜 도시민들이 이 농촌으로 왜 가는지 설명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영화를 보면은 이게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역사를 다 담았네 그런 연출이어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재미도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재미가 정말, 있고 그렇죠. 2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영화는 그 로웅이라는 여기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 역으로 나오는 아이가 나중에 성장이 돼서 일종의 그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그들의 아버지 First They Killed My Father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서전을 냈는데 그게 미국에서 캄보디아인들 디아스포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너무 그 책이요? 예. 너무 캄보디아의 농촌이나 이런 걸 너무 폄하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거였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국인들이 미국 가서 사는데 그 한국인들이 어두운 과거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 그걸 썩 좋아하진 않죠. 사실 이제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픈 기억을 들춰내고 그 또 하나는 그 자서전의 그에 대한 쟁점 또 하나가 걔가 그때 5살이었을 텐데 걔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약간 날조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 기억의 정확성 같은 것들. 그리고 너무 날조가 있는 거 아니냐. 걔가 사실 이제 이 로우에는 이 어린애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 미국에서 성장해서 그 이제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됐을 때 이 자서전을 썼는데 첫 번째는 캄보디아 사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그렸다. 농촌 같은 걸. 두 번째는 저게 과연 사실이냐. 많은 좀 약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날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서 이제 과연 어린애 5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반박을 했죠. 로웅이 반박을 했는데 저는 뭐 그게 날조인 거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킬링 필드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영국인 사진 작가랑 그 캄보디아 킬링 필드에서 살아남은 사람하고 같이 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 이후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킬링 필드는 영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안젤리나 졸리가 진짜 괜찮은 게 이거를 미국인들이나 이런 일반 사람에 대해서 영어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걸 철저히 그러니까 캄보디아 크메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문바이 호텔도 그 많은 언어를 파키스탄어랑 인도를 써서 했거든요. 물론 영어도 중간중간 썼지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캄보디아, 즉 크메로로만 썼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국에서 많은 만들어지는 외국을 다룬 영화가 다 영어로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난번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린 그 영화 네. 감독이 뭐죠? 아유 근데 그 영화도 그 특유의 그 일종의 영화의 방언 그런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우선 첫 번째로 높이 사는 점이 이게 철저히 크메르를 썼고 여기 나온 배우들이 전부 캄보디아인들을 갖다 캐스팅했었어요. 응? 그래서 정말 그 점을 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자서전에 의거 있고 이 자서전 켄 로치 감독. 켄 로치의 그런 켄 로치의 많은 영화들도 정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 아일랜드 특유의 그 일종의 영어 사투리를 많이 썼는데 켄 로치가 그걸 굉장히 고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우선 이 언어는 얼마나 중요하니까 언어를 철저히 캄보디아어, 크메르어로 썼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고 둘째는 이제 역사적 사건 그거는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영화가 자서전에 의지했고 자서전에 대해서 캄보디아 디아스포라 미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이 영화국에 그리고 있는 사실이 그 비참한 캄보디아 킬링 필드 때 캄보디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네.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재구성을 잘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 영화를 보고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킬링필드 영화인데 이상하게 그 영화랑 비교가 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킬링필드는 예. 정말 미국인의 시선으로 그렇죠. 예. 정말 그 참혹한 상황을 예. 굉장히 감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반면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캄보디아인의 시선으로 그 시대 그 캄보디아의 상황을 굉장히 덤덤하게 예. 덤덤하게 그려가지고 보는데 오히려 상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시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좀 길기는 했지만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킬링필드랑 그들이 아버지의 차이점은 킬링필드도 굉장히 참혹한 현실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뭔가 그런 관계없는 외국인,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엄청 인정받은 영화 아닙니까? 예, 인정받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묘하게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그리는 것은 그 외국인들을 약간 그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미국, 그 아마 영국인 그걸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캄보디아인들이 존댓말을 쓰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눈에 거슬리다고. 근데 사실 그 캄보디아 사태도 그 근본 원인은 사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면 미군의 무차별 폭격이었거든요. 네. 폭격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킬링필드랑 이 영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킬링필드는 같은 참상을 다루는데 좀 국외제 사건으로 다루는데 이 영화는 그 내부의 어린애 시선으로 다루니까 훨씬 더 우리가 거기에 말하자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캄보디아 사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캄보디아는 군주제였어요. 지금도 말하면 일종의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 왕이 있습니다. 시아누쿠라는 왕이 이 사람이 이제 맞으면 베트남 편,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편을 들었어요. 베트남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시아누쿠가 아마 베이징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 중립국이 아니고 베트남 편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립국인데 네. 그 미군의 왜냐면 그 베트콩들이 그러니까 월맹군들이 많이 미국의 폭격을 피해서 캄보디아 영토로 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캄보디아 시아누쿠 그 국왕이 그 미군의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아마 그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장군 롤론이라는 장군을 내세워서 저 군사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저 전쟁을 수행했지만 나중에 곧 베트남에서 밀리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베트남인들이 그러니까 월남군, 그러니까 네. 베트남 군대 그 베트공들이죠. 베트공들이 미국이 폭격하면 전부 캄보디아 영토로 도망가는 거예요. 북베트남. 근데 네. 아니 북베트남이고 월남에서 활동하는 베트공들, 예. 베트공도
미군이 폭격을 하면 북베트남은 도망갈 리 없죠. 당시 그쵸, 그치. 월맹은 여기 맞아, 예. 월남, 월남에서. 월맹하고 근데 월남을 그 공격하는 게릴라전으로 공격하는 베트공들이 오. 미군이 대국을 공격하면 캄보디아랑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닉슨 행정부 때 캄보디아 형태를 롤룬 적군이 들어선 다음에 쿠데타로 대대적으로 폭격을 했어요. 그때 한 60만이 죽었다는 거죠. 아, 캄보디아 사람만? 어. 오. 그래서 캄보디아 많은 농민들이 돌아섰어요. 네. 미군이 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크메르 루주, 그 론노 정권에 대항해서 크메르 루주가 일어섰는데, 그거 이제 완전히 그 중국하고 아주 가깝고 시아누크도 그걸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 루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심을 얻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면 캄보디아인들이 갑자기 미군이 들이쳐서 폭격하는데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메르인들이 여기 잠깐 나오지만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에 동조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군이 베트남에 철수한 다음에 베트남에 철수했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완전히 월맹한테 넘어가고 공산주의 정권에 넘어가고 이 크메르 루주군도 론노를 축출하고 미군이 더 이상 캄보디아에 개입을 못하니까 그 이제 닉슨 정부의 아주 결정적인 시대가 론노를 화해로 망명하고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크메르 루주의 그 지도자 폴포트가 완전 정말 흡혈귀였죠. 농촌 공동사회를 지지해서 완전한 그 평등주의 사회를 꿈꿨어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그래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거에 많은 도시민들을 옛날에 모택동식으로 하방을 시켜서 네. 농촌거사 노동을 하게 다 만들고 그 단순 인력으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여기서 아주 잘 그렸어요. 네. 킬링필드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농촌으로 보내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수용소에서 먹고 자라면서 농산물, 1차 산업에만 유지해서 그걸로 간신히 생계 유지하고 그거에 거부한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려서 엄청 많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사이가 좋았는데 베트남에서 폴포트가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든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에 문화혁명을 본받은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그 미국하고 맞서 싸울 때는 중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원래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런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그 남만을 치러 가는데 그 네. 남만이 말하자면 베트남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 베트남인들은 그러니까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서 중국한테 완전히 그 굴복을 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랑 베트남이에요. 이거 제갈공명이 맹약을 7번 잡았다 이거 나중에는 그게 그거 말하는 바로 거죠?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 사람이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베트남이 월맹하고 있을 때 그 미국하고 싸울 때는 중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호지명이 항상 한 소리가 네. 중국인들의 지원을 받지만 중국인들은 우리 땅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이 완전히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중국하고 사이가 벌어졌는데 폴포트는 중국의 저거를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소년병들, 어린애들을 군사로 양성했는데 베트남군은 천하무적이잖아요. 프랑스도 이겨, 미국도 이겨. 그러니까 그냥 폴포트 정권이 무너지고 크메르 루주가 밀림으로 도망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에 개입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이 중국을 물리쳤어요. 중국군이 베트남에 그러니까 그래요? 중국군이 그럼 미국 이후에 중국도 이긴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대적으로 침공하진 않았지만 네. 친중국적인 크메르 루주를 베트남이 침공해서 축출, 하니까 네. 중국이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베트남이 이겼어요. 왜냐면 베트남군이 워낙 싸움을 잘한다고. 그리고 무기도 미군이 남겨고 간 무기가 절천지 널린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중국이 맨 처음에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맨 처음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몇 년간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국제적으로 말이 많으니까 베트남인하고 캄보디아인들하고 종족이 다릅니다. 여기 베트남인, 여기는 크메르인들이에요. 크메르인데 크메르인들이 물론 태국하고 지난번에 태국하고 뭐 이런 데 많이 살지만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철수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국가 체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훈센인데 지금도 예전에 국왕이 있습니다. 시아누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현재 국왕이에요. 근데 이제 총리는 훈센, 이 사람도 원래 폴포트 정권에 있었던 군인인데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훈센이 총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베트남하고 베트남 그 공산 정권하고 폴포트하고 가까웠는데 폴포트가 과격하게 하고 반 베트남 정책을 취하니까 베트남이 친구 밀고 들어와서 근데 베트남군이 밀고 들어오면 캄보디아가 아무리 당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뭘 했냐? 폴포트가 지뢰를 엄청나게 매설을 한 거예요. 네. 지뢰를. 그래가지고 그 지뢰에 베트남군도 많이 죽었지만 자국민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가 이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 베트남군이 몇 년 점령을 하고 있다가 철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독자제인데 그런 배경. 근데 하여튼 원래 캄보디아는 중립국이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를 그 폴포트 정권으로 떨어뜨리게 한 결정적인 저거는 미군이죠. 미군이 닉슨 때 무차별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60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실 베트남 전쟁도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 이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미군이 단초를 제공했는데 맞아요. 그런 역사.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 그렸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영화 우리 인상 깊은 장면들 네. 가끔씩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교수님 말씀했지만 지금 킬링피드를 안 봤거든요. 네. 근데 킬링피드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도시민들을 예.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진짜 인상 예, 깊었어요. 예. 그 장면 이 며칠 동안을 걸어가지고 예. 힘을 빼가지고 예. 농촌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진짜 이 뭐랄까 1차 산업 예. 종사자로 만들어 버리는 예, 거. 예.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제가 느꼈냐면은 예. 폴포트가 도시민들을 예. 학살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그건 아닌가 예.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낙오자들은 죽였죠. 네. 그- 그리고 왜냐면 마지막까지도 엄마가 딸들을 기어이 탈출을 시키죠. 그렇죠. 고아로 어. 보내잖아요. 근데 네. 탈출해갖고 간 곳은 진짜 막 먹거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도시민들을 네. 거의 뭐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사람들을 그냥 못했더니 하방하던 식으로 네. 보내는 걸 넘어서갖고 네. 결국은 그냥 마치 이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결국은 네. 죽음으로 본 것처럼 네. 도시민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한 건가?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네. 그런 과정을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은 다 죽여. 그러니까 죽게 놔둔 거죠. 네. 거의 치료를 안 하고 거기 이제 맨 처음에 잡혀갔던 곳 수용소는 너무 음식을 조금 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는 나중에 다 망가지게 해서 하여튼 그 낙오자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 론롤 정권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총살하고 그랬지만 대개 낙오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엄청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군이 쳐들어오면서 전쟁을 했으니까 베트남군이 쳐들어오면서 전쟁인데 그때 민간인 희생자도 많이 났고 지뢰에 의한 희생자들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농촌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그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진짜로 예. 이거 보는데 막 숨이 막혀요. 숨이 그렇죠. 탁탁 막히고. 예, 예. 그거 특히 하늘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이 폴포트군은 도시로 올라가고 예, 예. 이 도시민들은 시골로 내려가는 그렇죠. 모습을 계속 귀찮은 예.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보는데 예.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찍었죠. 영화를 잘 찍었어요. 그런 면을 보여서. 그러니까 킬링필드는 일방적으로 이제 물론 폴포트 정권의 잔혹상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정말 국지적으로 벌어진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리얼하게 걸어주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눈물짝이나 이런 게 호소하지 않고 이거 아주 냉정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우선 애가 안 우니까. 예, 잘 안 네, 울죠. 어떻게 예.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주인공 노홍이 7살 여자 아이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형제들 다 그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그 군사 훈련까지 마치고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집에 그 정착했던 그 집으로 찾아 어머니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음. 없는 걸 보고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그 학살 당하고 그 아이가 옆에서 계속 엄마를 막내죠.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할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자세히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 장면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잡혀가가지고 네. 도끼로 네. 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뭐 감정적인 그런 장면은 없지만 그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학살 당하는 그 장면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뭐 눈물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을 이 7살짜리 아이가
견뎌내고 그런 어떤 상황을 버텨낸다는 게 정말 뭐라 할까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정신력이 아니면은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소년병들을 이제 그 코메르 후주가 이 애들을 이제 세뇌를 시켜서 맨날 저거 하게 하고 뭐 월남 이제 베트남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월남군을 뭐 바퀴벌레다 뭐 이렇게 네. 가르치면 애들이 진짜로 그 총을 쏜대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베트남에서 서로 애들이 교전을 하잖아요. 크메르 후주랑 교전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정말 냉정하게 그려졌죠. 네. 그러니까 그 베트남인들에 대한 증오를 불켜서 애들에게 총을 쏘게 하는데 그 자서전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 얘가 그 군대 쪽에 가면 잘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자원을 하게 네. 뭐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보다는 군대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 뽑아서 좀 어린 애도 그런지 있지 않습니까? 얘도 지금 그 얘기지만 지 언니보다 지가 3살이 어리지만 얘가 더 강단이 네.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걸 뽑아간 거예요. 그런 애를 뽑아서 했는데 베트남군이 밀고 들어오면 그게 필요 없죠. 그 아무리 애들이 싸우는데도 그 미군을 상대로 몇십 년 싸운 군대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폴포트는 저 밀고 도망갔다 나중에 이제 폴포트가 정말 200만을 그러니까. 더구나 외국에 자기 민족 200만을 죽인 사람인데 나중에 그 연금됐다가 그 병으로 죽었는데 참 그 역사에 큰 저거죠. 그러니까요. 예. 심판받지 않고 그냥 자연사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또 이 영화에서 나는 되게 잔혹한 게 물론 이제 국가 폭력 앞에 가족이 힘이 없지요. 그렇죠. 힘이 없지만 이 영화도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니까 그 엄마의 오빠가 예, 외삼촌. 터전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면은 참 좋을 텐데 맞아요. 우선 오빠가 뭐 롤 정권의 대리. 대리였습니다.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못 살고 네.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그거를 이 오빠도 뭐 원하지 않지만 이장이 와가지고 네. 추방시키라고 하니까 그냥 밥 싸주고 네.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네. 이런 모습도 그렇고 나중에 이 강제 수용소에 가갖고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죽을 거 알잖아요. 네.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너 지금 지금 어디야 다리에서 공사할 거 있는데 따라와라 할 때 이미 나 죽이려고 왔구나 네. 이걸 알기 때문에 네. 부인한테도 네. 아이들 놀랄 것 같으니까 표현하지 마라. 네. 슬퍼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담담히 가갖고 죽는데 그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혹해. 왜냐면은 사실은 울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무력한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남편이 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있고 본인도 내가 죽으러 간다 알고 있어. 근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이 참혹한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근데 이걸 너무 담담하게 그려줘요. 네. 너무 담담하게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영화에서 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사실 아까 말했지만 킬링피드의 하여튼 보시면 두 부의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아는 게 킬링피드는 뭔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그렸구나.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 물론 거기를 그런 참사를 알리려는 의도는 좋지만 약간 그런 게 좀 거슬리는데 이거는 그 애의 시선으로 그렸다는 것이 안젤리나 졸리가 끝까지 그 어떤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단순히 그 애의 눈에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얘가 네. 이제 상상만 하는 거야. 상상만 한 건데 아버지 엄마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는데 그런 점이 아주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참 아쉬운 게 왜 우린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못 만드는가. 오히려 그게 더 애국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뭐 가족애나 뭐 이런 거를 자극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먼저 애국심을 강조하고 무슨 그 심파를 강조하고 가족애를 강조하니까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의 강점이 바로 그겁니다. 애국심이나 가족애나 이런 것은 그걸 강조한다고 강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거를 안 그것을 포장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화의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정말 안젤리나 졸리가 섹시스타다. 세상에서 돈을 개런티가 제일 몸값 비싼 여자다. 뭐 브래드 피트랑 개인적으로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을 저는 보고 뭐 좀 웃긴 여자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인식을 정말
그 무너뜨리는 아주 네.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의식이 있는 대표적인 예, 배우죠. 예, 예. 교수님 영화 자체 내에서 예. 인상 깊은 장면 없었습니까, 교수님? 아니 그 여러 가지 장면이 괜찮았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그거예요. 그 소위 애국심이나 그 가족의 이런 거에 그 의존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물론 애국심이나 그런 걸 보여줬지만 그런 걸 의존하지 않았다는 게 특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심파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인상 깊은 장면. 네, 영화 그 킬링필드에서 표현 방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이 캄보디아를 탈출하는 그 내용인데 잔인하거든요. 정말 시체들이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시체들이 쌓여 있고 해골이 막 그걸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크메르즈 군들이 그 사람을 진짜 머리에 총 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장면들 보면은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음악이 거기에 그 감정을 더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그 어떤 감정을 최고조로 올리는 영화였지만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렇게 그러네. 음악도 없네.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많이 배제하고 예. 그 음악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있죠. 굉장히 낮게 네. 튀지 않게 하고 그 굉장히 좀 잔인한 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지뢰 터지는 예. 장면인데 그 장면 정말 끔찍하죠. 네. 왜 끔찍하냐면 자기가 그 어린 아이가 그거를 묻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전에 그 주인공 여자아이는 표정 자체가 굉장히 무표정하고 담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굉장히 그 슬픔을 잘 표현을 안 했는데 그 자기가 그 묻은 지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터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흥분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지금 끔찍하다 못해 진짜 참혹하고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지뢰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터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려나가더라고요. 원래 지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했을 때 제일 그 우리나라 군사들이 무서워했던 게 지뢰예요. 보비트레. 그게 하반신이 날아가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잔혹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면 좋은데 뭐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그게 아주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게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절단을 하면은 병력이 와갖고 이걸 부축해야 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옛날에 동로마 제국이 불가리아인들이 동로마 제국을 굉장히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황제가 불가리아인들을 1,000명인가 뭐 이걸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냐 안 그랬어요. 전부 장님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냈어요. 전부. 그러니까 그 불가리아에서 그 몇천 명이 장님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 애들을 돌봐야 되잖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죠. 엄청난.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국력이 쇠퇴해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잔혹하게 짜게 한 거죠. 포로들 전부 장님으로 만들어 돌려보내버렸어요.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비슷한 거네, 지뢰가. 지뢰가 정말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정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말하자면 장애인이 되니까 옆에서 그걸 돌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지뢰 사태 때 우리나라도 월남군에 파병했을 때 그 지뢰에 의한 그 희생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참혹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제일 나쁜 건데 이런 소년병들의 문제를 아주 담담하게 그렇잖아요. 그 보면 그러니까 거기 뭐 어떤 그런 괜히 쓸데없는 무슨 감정이나 이런 심판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장점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담담하게 표현한 게 좋긴 좋았는데 사실은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 참혹함을 또 냉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풍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에이스님도 오셨고요. 에이스님 7시에 영화 봅니다. 빨리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쉰드러 리스트 같은 경우 잔혹하잖아요. 전쟁에. 사실은 그건 또 그거대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을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 처참함만 보여준 거. 근데 또 오늘 영화는 사실은 이 폴포트 정권의 잔혹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킬링필드 대전이 되게 잔인하다며요. 이 잔혹함, 물리적인 살해 그런 것도 나름대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어린애 시설로 봤으니까, 예? 어린애 시설로 봤으니까 정말 아버지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상상 속에서만 하는 데서 나는 여기 그 지뢰 터지는 장면, 그러니까 베트남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개울을 옆에 두고 이쪽에서는 베트남이 총을 쏘고 저쪽에서는 크메르 루즈가 훈련시킨 소년들이 총을 쏘고 그 와중에 그 베트남 난민들이 캄보디아 난민이 갇혀 있고 도망가다가 밀리로 도망가다 거기서 지뢰가 터진 장면. 나는 그건 충분히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뭐 총 맞아 죽고 뭐 직결 처분하고보다 그게 더 그게 무섭죠. 지뢰로 도망가다가 밀린 그 숲속에서 정말 곳곳에서 지뢰가 압권이었어. 터지니까 네. 정말 그거는 정말 맞아요. 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난 또 우리가 어떤 큰 재난을 겪고 나면은 네. 그 사람 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트라우마 치료하려고 노력만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전쟁에 있던 나라들은 네. 온 국가가 그냥 다 트라우마 상태인 거잖아.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난 저 아이가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나치들도 네. 소년명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 뭐라고 하더라? 유겐트라고 하나?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유겐트 맞는 거예요. 유겐트 맞죠? 네. 그래서 독일은 전쟁 이후에 그 유겐트 아이들 네, 네. 이 치료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나라도 6.25라든가 네. 한국전쟁 이후에 네. 사실은 그 한국전쟁 경험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사실은 트라우마 그렇죠. 환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네. 보니까 캄보디아도 네. 영토 전체가 네. 진짜 이 트라우마 환자들로 가득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잔혹하다. 이거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인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러면서 베트남 같은데 베트남이 사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베트남도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저기서 또 자기들끼리 죽이고 뭐 그랬는데 베트남은 뭐 프랑스 때부터 네, 엄청나게. 그런데 지금 베트남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말하자면 일종의 공산주의 정권이지만 그 개방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관계인데 캄보디아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사태의 하여튼 근본적인 원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때문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 의해서 또 각자 이렇게 벌어진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시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외세라는 거, 그러니까 외세라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너무 그 일방적으로 어느 한 병에 치우치는 이런 게 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가 그렇게 된 게 하여튼 결정적으로 미국의 개입 때문에 그렇게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게 참혹하죠. 미군이 폭격해서 60만이 죽어.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여파로 나중에 200만이 죽어. 이러니까 정말 참 이게 그래서 이런 이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서 굉장히 이게 신중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에서도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미국의 폭격을 그냥 살짝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농민이 나는 미군이 폭격해가지고 집도 잃었고 수도 그렇죠. 잃었고 네. 난 그래서 쿠메르주를 지지한다구나. 그렇죠. 캄보디아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미군이 폭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그 북베트남에서 이 월남으로 네. 연결하는 그 땅굴. 예, 호치민 모든 트레일이 있었대요. 그거 없애려고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트공들이 그 공격을 하고 캄보디아 영토로 도망가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주 무자비한 폭격을 했죠. 그럼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쿠메르루즈가 또 이렇게 아까 미군 괴뢰 정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거기에 부족했던 사람들 네. 역사성장 하는 거거든. 사실 네. 이게 보면은 네. 어떻게 이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있죠. 참 그러니까 처음에 난 놀라운 게 그 미군에 부족했던 군인들이 네. 막 환영하잖아요. 네. 환영하면 함께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닌 거지. 그렇지. 야, 이거 참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말할 거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또 혹시 인생에 그런 장면? 그런 사람들을 미리 죽이는 거죠. 나중에 그 크메르주 다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뭐 잠재적 위험을 아예 그런 사람들을 그냥 샅샅이 찾아가지고 뭐 정말
어떻게 찾아왔는지 여기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신분을 다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까지 죽인 거 보니까 끝까지 색출해서. 굉장히 끝까지 쫓아서 색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 이런 건 뭐 우리나라 웬만한 교과서에 다 알잖아요. 네. 어린애들도 알아. 근데 사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문바이 호텔의 그 이슬람의 그런 태력과 그런 걸 둘러싼 이야기, 또는 이런 캄보디아 이런 비극 이런 것도 잘 모른다고.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를 할리우드에서 그 제일 그 마지막 상업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감독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것 자체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런 영화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요새 뭐 수리남 카지노 뭐 이런 영화도 뭐 좋죠. 뭐 그런 드라마 좋은데 영화라는 게 또 그런 오락적 기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건 맞아요. 정말 어떤 교훈적이고 이것도 영화가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라는 건 절대로 제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한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시설을 봐야 되는데 캄보디아 사태를 이 킬링필드나 또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처럼 캄보디아 사태를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드물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안젤리나 졸리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예. 우리가 진짜 아시아도 동아시아만 알지. 그렇지. 이 아시아 예, 역사를 너무 전혀 많이 모르는 것 몰라요. 같아요, 진짜로. 예, 예. 그냥 이거 좀 예. 이런 거 보면은 예. 관심을 갖고 예. 저도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젤리나 졸리의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를 함께 봤고요. 예, 간단히 총평을 하고 네. 영화 리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 총평 해주시죠. 네. 안젤리나 졸리 상업적으로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그래요? 네. 저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예. 정말 이 영화의 정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화 시작 전에 그 다큐멘터리 뭐 닉슨도 나오고 정말 그 미국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 표현을 안 하고 사실을 다 까발리는 거죠. 그렇죠. 미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거를 배경으로 다 얘기하고 영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뭐 안젤리나 졸리도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캄보디아인 시선으로 굉장히 해서 영화를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 정말 킬링필드와 같이 영화를 보면은 비교가 돼서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소위 양날의 검 아닙니까? 넷플릭스의 단점이고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꼭 그 영화를 보시라 가능한. 근데 이것을 지금 넷플릭스에 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뭐라고 할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영화가 주제의식을 담잖아요. 네. 담는데 사실 나는 오늘 영화는 무슨 특별한 주제의식을 우리한테 주입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진짜로 그냥 이 뭐라고 할까 현장 그러니까 다큐 다큐처럼 그걸 딱 보여준 것 같아. 문바이 그치? 호텔이나 이 영화나 아주 냉정하게 다큐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큐는 아니죠. 아닌데 감독이 뭔가 메시지를 준다기 하기보다 시청자들이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직접 이 킬링피드를 경험한 가족을 따라다니면서 이 현장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딱 이렇게 제시한 영화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장점이면서 굳이 뭐 비판은 아니지만 감독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런 주제의식 같은 거? 그런 건 좀 못 느꼈어요. 근데 못 느낀 게 사실 장점일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냥 객관적으로 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느끼라는 거. 그 정도.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어두운 것만 본다 이런 영화 있어. 이번에 이제 그 아카데미 상을 탄 그 에브리띵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할까 어떡하냐? 에브리띵. 구할 수 있습니까? 에브리띵. 양자경. 이거죠? 에브리띵 올웨이즈. 이 제목이 어려워. 이거 다운로드 가능하네요.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좀 어두운 영화를 봤으니까 최근에 뭐 영화도 또 저는 뭐 이번에 아카데미 그 영화제 시상식을 봤는데 전 뭐 눈에 거스는 점도 많지만 우리가 또 이게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 캄보디아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아카데미 영화상도 있으니까
그 이 에브리싱 영화를 한번 같이 봤으면 어떨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대충 네. 봤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했고 네네. 이게 무슨 영화야 그랬는데 상을 다 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상을 다 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네. 5,500원이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네. 과연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네. 그럴 가치가 있는 건지 정말 네. 냉정하게 한번 기대됩니다. 보고 네.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요.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